우리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 안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김여정 경호원으로 일하던 한 남성은 청진에 계신 62세 아버지를 평생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기차로 하루면 가는 거리인데도 말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지 한 달 후, 김여정 차량 뒷좌석에서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든 7살 딸과 5살 아들을 깨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1분 1초 긴박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2018년 봄 평양행 기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단천 광산 마을. 저 한태준은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한철호는 그 광산에서 평생을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손톱 밑에 박힌 석탄가루가 평생 빠지지 않을 정도였죠. 겨울이면 갈라진 손에서 피가 났지만 하루라도 쉬면 배급이 끊기니까 한 번도 안 쉬셨어요. 태준아, 너는 이 구멍에서 일하면 안 된다. 광산갱도를 구멍이라 부르시며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햇빛 한 번 못 보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곳. 그게 아버지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제가 16 되던 해 아버지는 군 입대를 추천하셨어요. 북한에서 군대는 평범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입대하던 날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아버지 인생은 이게 다다.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한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군복무 8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사격 1등, 체력 1등, 사상학습도 제일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2018년 어느 봄날 부대 정치 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태준 동무, 평양 호위사령부로 발령났네. 청진에서 평양은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TV에서만 봤거든요. 6.25 이후 서울 가면 잘 살 줄 알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저도 평양 가면 진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청진 집에 내려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저 평양 갑니다. 호위사령부요. 아버지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리실 뻔했어요. 호위사령부가 어떤 곳인지 아셨거든요. 최고 지도자를 지키는 북한에서 가장 엘리트만 가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버지는 평생 모아둔 돈을 다 꺼내셨습니다. 북한 돈으로 200만 원쯤. 우리 집 살림으로는 엄청난 돈이었죠. 이거 가지고 평양 가서 쓸 거 써라. 옷도 사 입고 밥도 잘 먹고. 아버지, 이 돈은. 됐다. 아버지는 여기서 계속 일하면 되니까. 너는 평양 가서 사람 구실 좀 해봐라. 사람 구실이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40년을 광산에서 일하신 우리 아버지는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셨던 걸까요? 2018년 4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대동강변의 고층 아파트들,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아, 여기가 진짜 우리나라구나 싶었어요. 청진에서 굶주리던 사람들은 진짜 북한이 아니라 여기 평양이 진짜 북한이라고 믿었습니다. 호위사령부에서 처음 받은 배급은 하얀 쌀밥이었어요. 청진에서는 명절에나 먹던 거였는데 매일 나왔습니다. 고기도 한 달에 2~3번은 나왔고요. 2019년 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이수진. 조선중앙TV 아나운서였어요. 남조선 괴뢰 도발 뉴스를 읽던 그 사람이었죠. 수진이도 함경도 원산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지방에서 올라와 평양에서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결혼하고 1년 후 딸 서연이가, 그 다음에 아들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 손주 사진을 보냈을 때 돌아온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준아, 손주 얼굴 봤다. 예쁘구나. 할아버지가 빨리 보고 싶지만 여기서 평양은 너무 멀구나.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말씀인지. 청진에서 평양은 기차로 하루면 가는 거리인데 북한에서는 여행증 없이 못 다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 같은 노동자는 평양 여행증을 절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평양에서 안정적인 직장, 예쁜 아내, 건강한 아이 둘. 청진 광산 마을에서 자란 저로서는 꿈만 같은 삶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 저는 김여정 동지 경호 업무에 배치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실질적인 권력 서열 2인자죠. 그분 차량 수행 경호를 맡게 된 겁니다. 한태준 동무, 이번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네.
김여정 동지를 철저히 보위해야 하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청진 광산 마을 출신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께 편지를 썼죠. 아버지, 저 이번에 큰 임무 받았습니다. 자세히는 못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한 달 후 온 답장. 태준아, 자랑스럽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아버지는 여기서 늘 너를 응원한다. 그 편지를 받고 며칠 후였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건 2022년 10월 어느 날 저는 김여정 동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어요. 경호원은 보통 조수석에 타지만 그날은 특별한 상황이라 뒷좌석이었습니다. 김여정 동지와 군 고위층 한 분이 같이 타셨거든요. 귀에는 무전기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차 안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하지만 곧 저는 그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물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그날 밤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여정 동지 차량에 군 고위층과 함께 타셨어요. 회의 후 돌아가는 길이었죠. 저는 뒷좌석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반응 좋던데요. 그냥 쇼예요. 진짜는 따로 있으니까. 김여정 동지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핵 소형화 완료됐고요. 타겟 리스트도 다 만들었어요. 서울 지하철역, 미군 기지, 정부 청사. 선제 타격하면 3시간이면 끝나요. 미국은요? 개입 안 해요. 핵 보유국끼리 전면전은 없거든요.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 정하듯 편안한 목소리로요. 함경도 쪽 배급은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째 끊겼죠. 뭐 어때요? 지방인민 굶어 죽든 말든. 평양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함경도.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어요. 200만 명쯤 굶어 죽어도 체제엔 지장 없어요. 오히려 식량 문제 해결되고 좋죠. 저는 차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들킬까봐 꾹 참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방인민 굶어 죽든 말든.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아버지 편지가 왔습니다. 태준아, 청진이 요즘 많이 어렵다. 배급이 석 달째 안 나온단다.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으니 걱정 마라. 장마당에서 옥수수라도 사 먹으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62세 아버지가 어떻게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사 먹으신다는 거죠? 고향 출신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청진 상황이 어때? 말도 마세요.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져요. 올해만 수백 명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노인분들이 제일 위험하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이가 깜짝 놀라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그런 말하다 잡혀가요. 하지만 알아요. 나도 알아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도 TV에서 뉴스 읽을 때마다 느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방송하는데 내 고향 친구들은 굶어 죽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날 반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평양이 달리 보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뒤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이요. 제가 지키고 있는 이 체제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겨울, 또 다른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년 봄에 대규모 도발 준비하세요. 남조선 정권 바뀔 때 맞춰서요. 핵 사용도 고려합니까? 필요하면요. 어차피 남조선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죠. 차 안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한에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날 밤 딸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7살 서연이가 제 품에서 자고 있었어요. 남한에도 이렇게 자는 아이들이 있겠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운 게 뭐였나요? 남조선 괴뢰를 때려잡자. 하지만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3년 봄, 보이부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출근길에 누군가 따라왔어요. 집 앞에 낯선 차가 며칠째 서 있었고요. 전화기도 도청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한 동무, 조심하게. 보이부가 자네 얘기를 물어보더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미 저를 찍었다는 얘기였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TV국 보이원이 나를 불렀어요. 남편 동향을 매주 보고하래요. 아내까지 저를 감시하라는 거였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딸 서연이가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이상한 질문했어. 아빠가 집에서 무슨 말 하는지. 7살 아이한테 아버지를 밀고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욕실에서 물 틀어놓고 울었어요. 7살 아이까지 감시 도구로 만드는 나라. 이게 우리가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5월,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태준아, 아버지가 좀 아프다. 기침이 멈추질 않고 열이 난단다. 병원 가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폐렴이었습니다. 청진에서 폐렴은 거의 사형 선고예요. 저는 평양 암시장에서 항생제를 구했습니다. 월급석 달치 가격이었어요. 믿을 만한 동료에게 부탁했죠. 이거 청진 갈 때 우리 아버지께 전해줄 수 있나? 한대위, 위험합니다. 요즘 보이부가. 제발 부탁이야.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일주일 후 보이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한태준 동무, 최근에 고향에 약을 보냈다던데? 어디서 구했나? 업무 중에 뭔가 특이한 거 본 거 없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김여정 동지 차량에서 뭔가 들었다는 거요. 없습니다. 정말인가? 우리는 다 안다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 달 전에 같은 부서 선배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가족까지 전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죠. 죄목은 기밀 누설 의심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7살 딸과 5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끌려가면 이 아이들도. 6월 김여정 동지 경우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태준 동무는 당분간 다른 업무를 맡게 됐네. 신뢰를 잃었다는 뜻이었어요. 북한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건. 그날 밤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나가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은 어떡해요? 서연이는 7살이고 지호는 5살이에요. 그래서 더 나가야 해. 지금 안 나가면 이 아이들도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게 돼. 하지만 아버님은요?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월 중순 보이부 차량이 우리 집 앞에 왔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불을 끈 채 며칠째 서 있었어요. 저 사람들 우리 데리러 온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감시하는 거야. 하지만 시간 문제야. 그날 밤부터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휴대폰을 구해서 브로커와 연락했어요. 일가족 4명 탈북 가능합니까? 어른 둘, 아이 7살, 5살입니다. 솔직히 그 나이 아이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울면 바로 들키거든요. 돈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브로커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 못 집니다. 탈북 비용은 1,000만 원. 전 재산을 털어도 부족했어요. 결국 평양 아파트를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헐값에요. 날짜가 잡혔습니다. 9월 15일 새벽 3시. 온성 두만강에서 만나세요. 3개월 후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였어요. 애들아, 우리 여행 갈 거야.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오신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 못 오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8월 말, 저는 마지막으로 청진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출장 일주일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기차를 탔어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뵙기 위해서였죠.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지?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하나?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요. 아버지가 말리실 게 뻔했으니까요. 청진역에 내려 아버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골목길이었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낡아 있었죠. 40년을 사신 그 작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 태준아?
왜 갑자기?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폐렴 후유증이었습니다. 얼굴도 누렇게 뜨셨고 손은 뼈만 앙상했어요. 일어나시려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등을 만지는데 갈비뼈가 하나하나 느껴졌어요. 얼마나 굶으셨으면. 출장 나왔다가 들렀어요. 그래. 고맙다. 손주들은? 집에 있어요. 수진이가 보고 있고요. 그래. 서연이 많이 컸겠구나. 네, 이제 유치원 다녀요.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살아나셨어요. 아버지, 제가 쌀 좀 가져왔어요. 밥 지어드릴게요. 됐다. 아버지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부엌에 들어가니 눈물이 났습니다. 냄비에는 옥수수죽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드신 전부였을 겁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흰쌀이었어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 김치, 된장찌개. 간단했지만 아버지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태준아,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흰쌀밥이. 아버지가 밥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한참 그냥 입에 물고 계셨어요. 씹기도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응. 맛있다. 정말 맛있어.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생 광산에서 일하시고 아들 뒷바라지 하시고 이제 노년에 편히 쉬셔야 할 분이 흰쌀밥 한 끼에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밥을 다 드신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평양 생활은 어떠냐? 좋아요. 아이들도 잘 크고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소원이 그거였어.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지옥이요? 응. 청진은 지옥이야. 평양은.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지. 아버지는 아셨던 거예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 청진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아버지도 평양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안 돼. 여행증도 안 나오고 이 늙은이가 평양 가서 뭘 하겠니. 하지만 됐다. 아버지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 집에서, 이 땅에서. 그게 내 운명이야. 그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아, 너는 달라. 너는 여기서 벗어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만족해. 저녁을 먹고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아, 막걸리 한잔 할까? 네, 좋아요. 아버지가 어디선가 막걸리 한 병을 꺼내셨어요. 귀한 걸 아껴두셨나 봅니다. 막걸리를 따라 마주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아버지와 술을 마시는 게. 태준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무슨. 아니야. 정말이야. 청진 광산 출신이 평양까지 가서 경호원까지 됐잖아. 그것도 김여정 동지 경호원이라며?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노력이야. 아버지가 술잔을 들으셨습니다. 손이 떨리셨어요. 태준아,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가난하게 키우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줬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 인생은 실패했어. 광산에서 평생 일하고 손톱에 석탄가루 박히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하지만 너는 성공했어. 그것만으로도.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태준아,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다. 뭔데요? 손주들 잘 키워라. 서연이, 지우. 그 아이들만큼은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손주들 데리고 탈북합니다. 이 나라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두고 갑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네, 아버지. 잘 키울게요.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오래 못 살 거야. 폐도 안 좋고 몸도 성한 데가 없고. 하지만 죽기 전에 손주들 얼굴 한 번만 더 보면 소원이 없겠어. 아버지, 오래 사셔야 해요. 아니야. 됐어. 아버지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그날 밤 아버지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엄마 이야기, 광산 이야기.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손주들 보는 거.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지.
하늘에서 우리 다 보고 계시겠지.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마당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태준아, 손주들한테 이거 줘라.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셨어요. 색이 바랜 오래된 사탕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 비싼 값을 주고 사셨을 겁니다. 아버지, 괜찮아. 할아버지가 손주들 주는 거야. 서연이, 지우 좋아하겠다. 사탕을 받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뭔가 말하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아버지.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애가.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마른지 느껴졌어요. 아버지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아버지는 여기서 늘 너를 응원한다. 네.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시는 거였어요. 아버지도 아시는 건가?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골목 끝에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돌아오는 내내 울었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모는 게 저였으니까요. 탈북하면 연좌제로 아버지는 바로 수용소에 끌려갈 게 뻔했습니다. 62세 폐렴 환자가 수용소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했어요. 석 달. 길어야 석 달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평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뵙고 왔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못 드렸어. 그냥 출장 다녀오겠습니다라고만. 수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고 제 죄라는 거려. 9월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 옷, 비상약, 몇 안 되는 돈. 서연이에게 할아버지가 주신 사탕을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연이 주래. 서연이가 사탕을 받아 들었어요. 할아버지 언제 봐요? 곧 볼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사탕 하나를 입에 넣었어요. 달아요.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전해줘요. 그래. 전해줄게. 서연이는 남은 사탕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아껴뒀다가 할아버지 만나면 드릴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9월 14일 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평양 아파트. 제가 평생 꿈꿨던 곳이었는데 이제 영원히 떠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찢어서 버렸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아버지와 연락할 방법이 없구나. 영원히.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들을 재웠어요. 내일 새벽 3시에 깨워야 했거든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불효자입니다. 아버지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 아이들은 살려야 해요. 손주들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사진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천국에 가시면 편히 쉬세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북한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를 두고 이 땅을 떠나는 거였어요. 2023년 9월 15일 새벽 2시. 애들아, 일어나야 해. 서연이와 지호를 깨웠습니다. 아이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일어났어요. 아빠, 지금 여행 가요? 응, 조용히 해야 돼. 이웃들 깨우면 안 돼.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물, 비상약.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평양에서 온성까지는 차로 8시간 거리였어요. 브로커가 마련한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가 물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집 가는 거예요? 아니야. 다른 데 가는 거야. 어디요? 가면 알게 될 거야. 지호는 엄마 품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몰라서 다행이었어요. 오후 2시 온성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작은 집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밤까지 기다리세요. 새벽 3시에 움직입니다. 그날 오후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계속 물었어요. 아빠, 우리 왜 여기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 곧 좋은 데 갈 거야. 할아버지는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브로커가 왔습니다. 옷 두껍게 입으세요. 강물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서연이와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9시 30분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어요. 서연이 손을 잡고 수진이는 지호를 업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강 깊이는 1m 정도. 아이들은 어른이 안고 건너야 합니다. 순찰대 불빛 보이면 바로 엎드려요. 알겠죠? 네. 그럼 출발합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9월인데도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서연이를 업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지호를 목에 매달았고요. 아빠, 차가워요. 쉬, 조용히 해야 돼. 강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추워서요. 지호야, 안 돼. 수진이가 급히 아들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엎드려요, 빨리,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강물에 완전히 몸을 담갔어요. 코만 물 위로 내밀고요. 서연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숨을 못 쉬어서 헉헉댔고요. 조금만 참아.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빛이 강물을 훑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잡히면 끝이에요. 우리 가족 전부 끝입니다. 서연이가 물속에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제발, 제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거예요. 됐어요. 이제 가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남은 거리는 20m 정도였어요. 10m, 5m.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됐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무릎이 풀렸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안 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떨면서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오신단다. 언제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연이를 꽉 안아줬어요. 우리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북한에 두고 왔습니다. 중국 연길시 조선족 마을. 브로커가 우리를 작은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석 달은 숨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북으로 송환됩니다. 20평도 안 되는 지하실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화장실은 저기, 물은 하루에 2번 갖다 드릴게요. 밥은 하루 2끼입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절대 밖에 못 나갑니다. 낮에는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위층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어요. 햇빛이 없는 지하실. 7살 서연이와 5살 지호에게는 너무 가혹했어요. 엄마,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안 돼.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요?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곧이 언제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햇빛을 못 봐서요. 지호는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이 축축해서 감기에 걸린 거예요.
여보, 지호가 열이 나요. 병원은 못 가. 신분 노출되면.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해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지호 기침 소리가 지하실에 울렸어요. 콜록 콜록. 지호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수진이가 아들을 안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매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빠,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요. 전화기가 고장났단다. 그럼 편지는요? 편지도. 지금은 못 보내. 왜요?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크레파스로요. 할아버지와 자기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할아버지 드릴 거예요. 만나면요. 그래.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2달째 조선족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한 형제님 북에서 소식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에 보위부가 들이닥쳤답니다. 아들 탈북 도왔다는 혐의로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진이가 저를 안아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62세 폐렴 환자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했습니다. 한 달, 길어야 2달이었어요. 잠결에 서연이가 물었어요. 아빠 왜 울어요? 아니야. 아빠 안 울었어. 눈물을 닦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석 달째 지호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폐렴이었습니다. 여보, 지호 병원 데려가야 해요. 신분 노출되면 우리 전부 북으로 끌려가. 그럼 어떡해요? 이러다 지호가. 그날 밤 결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 가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브로커한테 연락해. 돈 더 줄 테니까 빨리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다음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라오스 거쳐서 태국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특히 아이들한테는요. 얼마예요? 한 사람당 500만 원. 4명이면 2천만 원입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지하실에서의 마지막 밤. 서연이가 할아버지 사탕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사탕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할아버지 드릴 거예요. 하나 남았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언제 만나요? 곧.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12월 중국을 떠나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버스, 기차, 트럭, 온갖 교통수단을 갈아타며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아이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지호는 아직 기침을 했고요. 엄마,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돼. 할아버지도 거기서 만나요? 응. 만날 수 있을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했어요. 중국과 라오스 국경. 브로커가 우리를 작은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산길로 국경을 넘어야 해요. 얼마나 걸어야 하는데요? 하룻밤이요. 밤에만 이동합니다. 낮에는 국경 수비대가 있어서요. 밤 10시 출발했습니다. 서연이를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지호를 안고요.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발 조심하세요. 여기 길이 험합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서연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무거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진이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안 돼요. 새벽 전에 국경 넘어야 합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으악,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래? 저기.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뱀이었어요. 팔뚝만한 큰 뱀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무서워요. 쉿, 조용히 해. 브로커가 급히 지호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내면 국경 수비대가 들어요. 뱀은 천천히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이가 제 목을 꽉 껴안으며 떨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조금만 참자. 다시 걸었습니다. 밤 12시쯤 가파른 산길이 나왔어요. 여기가 제일 힘듭니다. 조심하세요. 거의 절벽이었습니다.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했어요. 어떻게 올라가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업고 올라가셔야죠. 서연이를 업은 채로 밧줄을 잡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밧줄, 한 손으로는 서연이를 받쳤어요.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미끄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괜찮아, 괜찮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미끄러졌으면 그대로 떨어질 뻔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10분쯤 걸려 정상에 도착했어요. 수진이도 지호를 업고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라오스 땅에 들어섰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빠, 고생했어요. 서연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7살 아이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까지 트럭을 탔습니다. 화물칸에 숨어서 이틀을 갔어요.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좁은 공간에 우리 가족 넷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가 울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하지만 곧이 언제인지 우리도 몰랐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비엔티안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하루 쉬었다가 내일 태국으로 갑니다. 작은 여관방에서 하루를 쉬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누워서 잤습니다. 다음 날 태국행 버스를 탔습니다. 국경까지는 6시간 거리였어요. 버스 안에서 서연이가 주머니를 뒤지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사탕이었어요. 아빠, 이거 봐. 할아버지 사탕 하나 남았어. 색이 바랜 오래된 사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만나면 이거 드릴 거야. 제가 아껴뒀거든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는 이미.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할아버지가 맛있게 먹어라 그러셨는데 저는 하나만 먹고 아껴뒀어요. 착하죠? 정말 착하다.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태국 국경.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태국 경찰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여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북한? 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경찰들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연이와 지호를 봤습니다.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얼굴이 새까맣게 탄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불쌍하네요. 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찾아주세요. 북한에 계시거든요. 경찰이 무릎을 꿇고 서연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할아버지가 북한에 계시구나? 네. 할아버지한테 이 사탕 드려야 해요. 서연이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경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알았어. 아저씨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줄게. 고맙습니다.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절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국 난민 수용소로 갔습니다. 사흘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한태준 씨 가족분이시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 탑니다.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계속 절만했습니다. 일주일 후 방콕 공항. 인천행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가족분 4분, 인천행 12시 출발편입니다. 티켓을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였습니다. 이륙 직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국 땅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 북쪽에는 라오스, 중국, 그리고 북한이 있었죠. 아버지, 저 이제 한국 갑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자유로운 나라에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없는 자유가 무슨 의미일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서연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구름 위에 할아버지 계실까? 응, 계실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계시겠네? 그럼. 할아버지가 지금 웃고 계실 거야. 서연이가 창밖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한국 가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로요. 이 아이들은 자유 속에서 자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모르고 자랄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손주들을 사랑하셨는지. 그걸 제가 평생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응, 우리 살았어. 아버님께 죄송해요. 나도 죄송해. 우리는 말없이 서로 손을 꽉 잡았습니다. 5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불빛이 가득한 거리. 저게 대한민국이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자유의 땅에 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북한 땅에 묻혀 계실 겁니다. 그 생각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탈북민 교육시설이었죠. 처음 본 한국. 너무 빠르고 너무 많고 너무 밝았습니다. 아빠, 여기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서연이가 신기해했어요. 응, 여기는 전기가 항상 나오거든. 하나원 첫날 밤 국정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한태준 씨,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조사실로 갔습니다. 김혜정 경호를 하셨다고요? 네. 업무 중에 특이한 것 본 거 있습니까? 저는 2022년 10월 차량 안에서 들었던 대화를 전부 말했습니다. 핵 소형화 완료, 타겟 리스트, 선제 타격 계획, 함경도 배급 중단. 국정원 요원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정보 정확합니까?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팀장이 다른 요원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특히 타겟 리스트 부분. 대통령 보고 올라가야 합니다. 제 증언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아버지,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어요. 석 달간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하나원에서 아이들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햇빛 아래서요. 엄마, 여기는 선생님이 안 무섭네. 서연이가 신기해했어요. 북한에서는 선생님이 무서웠거든요. 매일 아이들을 감시하고 혼냈으니까요. 지호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폐렴이 나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의사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경기도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어요. 작은 아파트도 얻었고요. 서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내 말투 이상하대요. 괜찮아. 곧 익숙해질 거야. 지호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
유치원에 장난감이 엄청 많아요. 아이들은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 사진 액자를 사는 거였습니다. 집에 아버지 사진을 걸었어요.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절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절했어요.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살려고 아버님을 희생시켰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신단다. 하늘? 응. 할아버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 서연이가 아버지 사진 앞에 뭔가를 놓았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그 사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껴뒀어요. 드세요. 7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수진이도 울었어요. 2024년 여름, 탈북민 모임에서 청진 출신을 만났습니다. 혹시 한철호라는 분 아십니까? 단천 광산에서 일하시던. 아, 한철호 동무요. 알죠.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2023년 겨울에 돌아가셨답니다. 정치범수용소에서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마지막 말씀이 아들이 잘 살고 있을 거다였대요. 그날 밤 아버지 사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저를 안아줬지만 슬픔은 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탈북민을 돕는 단체에서 일합니다. 새로 온 탈북민들에게 정착을 도와주는 거예요. 강연도 합니다. 북한 실상을 알리는 거죠. 여러분,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2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김여정을 비롯한 고위층은 핵무기 만들면서 인민은 굶겨 죽이고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방인민 굶어 죽든 말든이라고요. 그게 그들의 진짜 생각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를 북에 두고 왔습니다. 제 탓에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어요. 후회하십니까?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시 선택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제 아이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밤마다 아버지 꿈을 꿉니다. 꿈에서 아버지는 늘 웃고 계세요. 태준아, 잘했다. 손주들이나 잘 키워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10살이 됐어요. 한국말도 완벽하게 합니다. 아빠, 나 커서 북한 사람들 돕는 일 할 거야. 왜? 할아버지처럼 힘든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호는 8살. 밝게 자라고 있어요. 아빠, 통일되면 할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통일되면 할아버지 산소는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 아빠도 그래. 통일.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통일이 되면 청진에 가서 아버지 산소를 찾고 싶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그날이 오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대가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자유를 헛되이 하지 않을 겁니다. 북에 남은 2천만 동포를 위해, 아버지의 희생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제가 본 것을 계속 증언할 겁니다. 김여정이 한 말들, 북한 고위층의 진짜 모습, 굶어 죽는 인민들. 그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믿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 사진 앞에서 절하며 다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 살겠습니다. 손주들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진 속 아버지는 오늘도 웃고 계십니다.